지금 한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1달러에 1,400원까지 가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무너지진 않았지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경제 상황일 수 있다라고. 그러면 1,400원, 1,500원 가도 할 말이 없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통화와 그다음에 거래를 하는 교역국의 통화의 가치의 비교를 환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숨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일본 엔화나 우리나라 원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와의 거래 교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이게 1대1이 아니고 1대 0.0013 이렇게 나가는 그 배경에는 어떤 속뜻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역사도 잠깐은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제학과에서 가르칠 때 이 환율이라는 거는 자국의 노동 생산성 대비 상대국의 노동 생산성, 그래서 즉 자국이 생산해내는 똑같은 제품의 부가가치와 상대국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의 비교를 해서 그 투입된 비용이 비교했을 때 A 국가가 B 국가보다도 낮게 나온다. 그러면 A 국가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A 국가가 B 국가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고, 또 B 국가가 A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생산의 비용이 낮은 부분이 있으면 B 국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A 국가에 수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원래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할 때 생기는 이 비율은 고정환율 제도일 때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왜냐 그러면 금이라든지 은이 중간에 화폐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이나 또 다른 어떤 재화 또는 상품의 시장의 가격 변동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만 이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상시적으로 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고정환율 제도를 그냥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뉴햄프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스키 리조트가 있어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스키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성전국들이 모여서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이제 국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세계의 중심 통화로 삼을 건가,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전제는 깔려 있죠. 미국이 승전국이고 미국이 유럽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에 수많은 전쟁 무기나 물자를 대여해주고 무상으로 준 것도 있지만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갚아야 할 돈이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들로서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안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금 1온스당 미국 달러 35달러로 고정을 해서 서로 각국의 가치, 통화 가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매길 때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시장에서 나오는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고정환율 제도일 때는 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담보 물건이 있으니까 각국이 발행하는 통화의 가치가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기준에서 발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율 변화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해야 되니까 각국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거꾸로 환산해 보면, 아, 이 나라는 앞으로 통화를 어느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겠다. 미국 달러의 발행 가치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는 나름대로는 좀 쉬웠다 그럴까요? 세계 통화의 환율을 평가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죠. 근데 이게 미국이 45년부터 잘 아시지만 냉전 체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하게 돼요. 독일도 지원을 하고 일본도 지원을 하고, 지원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나라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미국이 최대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 나라 제품들을. 거기다가 국가적인 지원, 원조도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56년부터 무상 원조를 실시했거든요. 농산물 잉여에 대한 무상 원조를 매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억 달러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무상 원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발행한 통화의 액수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액수보다도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 8,000kg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8톤을 가지고 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는 달러의 발행 가치가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를 오버해서 발행해버리면 미국 달러 가치는 금의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금은 고정적으로 한 8톤밖에 없는데 물론 캐내기는 하지만 통화가 늘어나는 수요만큼 금을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광산을 통해 생산해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도 치르고 군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달러의 통화 팽창이 많아짐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5년도에 약속했던 금 1온스당 35달러가 금 1온스당 60달러까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이제 2배를 내야 금 1온스를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은 국가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 달러화를 외환 보유고로 들고 있으면 우리나라에게는 손해겠네. 이거 차라리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같은 국가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가 먼저 선수를 치죠. 미국에서 내가 2천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무역 수지를 흑자를 냈건 경상 수지 흑자를 냈건 이거를 이제 달러로 갖기에는 내가 좀 부담이 되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달러로 표시된 외환 보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에다가 2천억 달러를 주면서 이거 금으로 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미국이 그 요구를 거절해 버려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고 닉슨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닉슨 샥이라고 해요. 충격. 그리고 4년 정도 끌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제 금과 미국 달러화를 고정해서 교환하는 비율로 가기에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복잡해졌구나. 이제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의 45년도에 만들어진 국제협정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면 금을 바탕으로 한 화폐 발행이 약속이 되었는데 더 이상 금을 담보로 해서 화폐 발행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주장해버리니까 이제 세계 기축통화를 뭐로 할 것인지 어떻게 환율 변화를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 시스템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7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 경제 이슈가 있었죠. 1차 오일 쇼크가 73년, 74년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발생했다. 75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시켰는데 1, 2년 전에 오일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흔들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1년도에 프랑스가 금으로 바꿔줘. 안 돼. 닉슨 샥. 그때부터 그러면 향후에 이게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겠네? 근데 오일을 생산해내는 원유 산유 국가들은 앞으로 산유국 결제를 달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오일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산유국은 생산을 계속 하는 것보다 생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향후 추이를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마찰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승수효과가 발생하면서 오일 쇼크로 이어져 버리고 기름값이 무려 3달러 이렇게 하던 것이 15달러, 30달러까지 치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75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돼 버리니까 더 이상 미국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라져 버려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또 선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 수출 국가인 역시 산유국들에게 또 중동 전쟁을 펼쳤던 오펙 회원국들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무엇으로 결제해 줄까? 금으로 결제할까? 달러로 결제할까? 당연히 원하는 거야. 금이 낫겠지만 금 괴짝을 들고 교환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중동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놓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열강이 어떤 화폐로 결정을 할까? 프랑이 원하냐? 마르크를 원하냐? 엔을 원하냐? 달러를 원하냐? 당연히 산유국에게는 초이스가 달러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금을 배제하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달러로 계속 결제해 주세요 라고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75년도까지는 그래도 달러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금이라고 하는 담보된 물건이 있었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딱 붕괴되는 순간부터 이제 금으로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이제는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가 순순히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가치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의 환율 제도를 고정환율 제도, 그 이유를 변동환율 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 이 변하니까 보통 우리가 물 위에 물건을 놔두면
파도가 일렁이면서 이렇게 울렁울렁거리잖아요. 그래서 플로팅, 떠가지고 있다 해서 플로팅 익스체인지 시스템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고정이니까 픽스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유변동 환율 체제가 지속이 되는데 75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 역사상에 이러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기술이 선진화되고 교역이 확대된 상태에서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매 초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당일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달러 가치가 떨어지냐 올라지느냐에 따라서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그런 위기를 하나, 위험 요인을 하나씩 더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80년대 초반의 역사를 보시면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선물한 시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데리베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파생상품 시장, 환율의 또는 금리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가격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시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0년 1월 달에 교환되는 1달러당 독일 마르크화가 1달러에 뭐 1.5 마르크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1.51, 1.53, 1.511 이런 식으로 매 초마다 변하는 그 가치의 단위마저도 작아지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래서 선물한 시장에서 독일 경제가 성장할 거니까 독일이 무역 수지가 늘어나고 외환 보유고도 늘어나게 되면 미국 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니까 독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미국의 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독일화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미래에는. 그러면 6개월 뒤에는 1.5가 아니라 1.498, 1.481 이런 식으로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시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달러화가 출렁거리는,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는 거를 좀 방지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금융시장 하나를 만들어요. 이게 시카고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에 CBOT,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에서 만들어진 외국한 선물 시장이에요. 두 번째는 금리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미국의 돈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돈값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값은 뭐죠? 금리거든요. 즉 내가 돈을 빌릴 때 값을 지불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또 내가 돈을 맡길 때 상대방에서 나한테 지불해야 되는 값을 저한테 주고 돈을, 예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값, 이게 금리입니다. interest rate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돈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1971년부터 75년,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금리가 20%까지 상승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세계의 금융시장에 믿을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을 믿을까, 독일 돈을 믿을까, 일본 돈을 믿을까 막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미국 돈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왕 26년을 미국 돈에 의지해서 고정환율로 왔는데 이제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말을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미국보다도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적을 뿐더러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 엄청난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삼기에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국의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미국 돈이 쉽게 빌려지지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돈값이 반대로 20% 정도로 뛰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경제 평론을 하신 분들이나 또 경제적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설명을 하시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 논리의 전개와 반대 방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자유시장 유지하다 보니까 군비도 지출하고 베트남 전쟁도 지출하고 한국도 지키고 일본도 지키고 독일도 지키고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썼다. 돈 가치 떨어졌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70년도 닉슨 대통령이 금하고 달러하고 안 바꿔줘? 그래 버리니까 세계 경제 질서에 혼란이 왔다. 이 혼란의 의미는 앞으로 통화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달러로 갈 건가 마르크로 갈 건가 엔화로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그 와중 속에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버리니까 결국은 미국 달러화를 빌리려고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오일 쇼크라고 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더 올라가 버리는 이 현상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현상을 버블 경제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뭐 3달러, 5달러 하던 것이 45달러까지, 30달러까지 뛰는 것이 결국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 끝에 이게 지금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매 초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금리는 폴 볼커가 들어서서 금리를 갖다가 급격히 인상을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5달러, 7달러, 6달러 이 정도 하던 기름값이 배럴당 30달러 5배, 6배 뛰어버리는데 모든 것을 다 수입해오던 모든 세계 국가들의 물가가 안정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다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라면값 50원 내렸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값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값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정도가 얼마인지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석유 가격이 5배, 4배가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가 잡는 뭐 한다 그러죠. 경제학 교과서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래 올리고 저래 올리고 해서 20%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지? 그래서 하나의 해결 방법이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어서 이 시장을 통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중동전쟁이 안정이 되고 성장은 전부 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데 물가만 치솟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빨리 잡아야지만 세계 경제가 다시 안정화될 것 같다. 근데 그 안에 이 표피층을 딱 뚫고 들어가서 주사바늘을 한 번만 더 근육적으로 탁 꽂으면 뭐가 나오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달러화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달러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안정을 시켜야지만 세계의 유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흔들리니까 중동에서도 전쟁이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을 해요. 1983년부터 84년, 85년 사이에 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데, 워낙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2차 오일 쇼크가 딱 일어났는데, 이때는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20%까지 올렸다가 서서히 낮추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소비자 물가 간의 연동성이 70년대 중반, 75년도부터의 금리와 물가의 연동성보다는 조금 약한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고, 미국 달러의 가치도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근데 85년이 딱 되고 보니까, 2차 오일 쇼크가 끝날 시점이 딱 되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에 놓친 게 하나 있었다. 뭐냐? 독일과 일본을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얘들 제품 우리가 무조건 사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들은 우리 물건을 많이 안 샀네. 근데 독일, 일본 애한테 야, 너희들은 왜 우리 물건 많이 안 사? 라고 이야기하면 독일과 일본은 뭐라 그러겠어요? 많이 샀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독일과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우리는 적자가 계속 나오지? 쌍둥이 적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재정적자,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왜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나지? 이게 환율의 변화가 제대로 변동되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독일이 우리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한테 물건을 팔 때 옛날에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5 마르크를 주고 샀는데, 그러면 독일이 무역 수지가 늘고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고가 늘면은 독일 경제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독일의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1달러에 1.5 마르크가 아니라 1달러에 1.1 마르크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교환하는 비율이. 그래야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환율에 대한 절상과 평가절하, 요 개념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졌죠. 1달러에 1,000원 하던 거를 1달러에 2,000원을 받는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1,000원 주고 1달러 바꿨는데 이제 1달러 바꾸려면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500원으로 만약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한 국가의 가치가 미국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올라갔다는 의미는,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약하다, 볼품없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미국 돈보다 올라갔다 라는 말은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보다 낫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달러에 1.5 마르크 하던 것이 1달러에
1.1마르크로 떨어져야 돼요. 왜? 독일이 수출을 더 많이 했잖아요. 독일 경제가 성장을 빠르게 하고 독일 경제가 튼튼해지고 하면은 이제 미국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을 더 지불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독일 제품을 이걸 하나 산다 그러죠. 이 제품을 하나 살려 그러면 미국이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이게 1.5마르크짜리예요. 그럼 요거 하나를 사가져 갔어요. 그러면 독일 경제가 아주 강해져서 이제 이게 1.1마르크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사요, 못 사요? 이제는 못 사죠. 그 말은 독일 경제의 물건값이 미국 달러 가치보다도 올라갔다는 말은 독일의 경제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미국보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독일의 마르크화는 평가 절상됐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평가 절상됐어요. 또는 그거를 마르크화 절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 계속 1달러에 1.5마르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독일 경제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1945년에도 1.5마르크, 1970년에도 1.5마르크, 1985년에도 1.5마르크.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독일 경제가 미국이 희생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독일 물건을 많이 서독이죠. 제가 말하는 건 서독 물건을 사주고 일본 물건도 사주고 한국 물건도 사주고 막 했는데 얘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손해죠. 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1.5마르크 대 1달러니까 1.5마르크를 줘야지 1달러를 바꾸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독일 경제나 일본 경제나 한국 경제나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돈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1마르크라고 하면 과거에는 1.5마르크를 줘야지만 1달러를 바꾸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1,000원을 주지 않고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800원, 700원만 주면은 미국 제품을 살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는 과거에 1달러를 들고 오면 1,000원치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1달러 들고 오면 800원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미국 물건을 사려면 1,000원을 줘야지 하나를 샀는데 1달러를 샀는데 이제는 우리가 800원을 주면 1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바뀌면서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더 미국 물건을 많이 사가져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환율의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다른 국가, 비교 우위가 다른 국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무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환율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과거에 수출을 많이 한 국가들은 점점 강해지고 수출을 작게 했던 국가는 약해지니까 약해진 국가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수출을 많이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역전이 돼버려요. 어떻게? 환율에 의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힘이 강한 나라의 통화 가치보다도 이 나라 통화 가치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이 국가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는 금리 정책도 안 되고 환율 정책밖에 방법이 없겠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불러요. 뉴욕 플라자 호텔에. 그래서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환율 이대로 가져가서는 안 돼. 너희들 통화 가치를 올려. 어떻게? 45% 올려. 다른 말로 하면 1달러에 300원 하던 거를 1달러에 150엔으로 올려.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화 가치를 올리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돈이 더 가치가 있다. 왜? 그동안에 우리나라 등골 빼먹었잖아. 우리가 너희들 제품 엄청나게 사줘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호주머니가 빵빵하잖아.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이 안 해가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 국민들도 튼튼하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물건 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는 너희들이 300엔을 줘야 1달러치를 사는데 이제 150엔만 주면 1달러짜리 살 수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더 미국 물건 많이 살 거 아니야. 엔화를 평가 절상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45% 마르크화를 절상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게 바로 1985년 프라자 합의예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보시면 매우 안정적으로 미국 금리 정책이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의 상대방의 교역의 비교 우위를 제대로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이면서 두 번째는 무역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또는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환율을 통해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1달러에 1,300원이에요. 지금 환율이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빵빵하게 쌓아놓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1달러에 1,3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 버려야죠. 다시 말하면 1달러 들고 지금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1,300원치 살 수 있는데 2,000원치 살 수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몰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삼성 핸드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1달러 들고 오면 과거에 1,300원치 물건을 떼가 갔는데 이제는 2,000원치 떼가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임의적으로 환율을 1,300원을 2,000원으로 만들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짓을 할 때 저 나라는 환율을 조작하고 있구나.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이에요. 시장에 개입을 해서 중앙은행이 환율의 가치 변동을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1달러에 1,400원까지 가도 아무 소리 못 해요. 왜? 가계부채 문제, 재정부채, 그 다음에 기업부채,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틀어 생각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무너지진 않았지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경제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부각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없다. 그러면 1,300원도 지금은 상당히 비싸다. 그러면 1,400원, 1,500원 가도 할 말이 없다. 자, 그렇게 가면은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좋죠.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1달러치 팔면 얼마를 벌어요? 1,500원 벌어오니까 자기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지만 수출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다 수입해 오죠. 그럼 수입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들의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물가는 덩달아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가는가를 생각하는 게 환율 정책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한 국가 중앙은행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시장에 맡길 수도 있어요. 미국은 임의적인 조정을 가리켜서 조작한다라고 표현하고 조작했을 시에는 어떤 벌칙을 내리느냐, 조작한 만큼의 상계 관세를 매겨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이면 적당한데 얘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1,300원 올렸네? 그러면 30% 올렸죠? 그럼 30% 올린 만큼을 거래하는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모든 제품에다가 세금을 매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관세를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계, 털기 위해서 매기는 관세다. 상계 관세라고 해요. 30%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 엔화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908원 정도 하죠. 그죠? 908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1,200원 하던 것이 908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100엔이 1,000원, 1,200원, 1,100원 했다고요. 근데 지금 100엔이 908원 해요. 그 말은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일본 경제가 세계 3, 4위를 다투는 경제인데 아무리 잃어버린 30년이라 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확실히 한국만큼 못하냐? 그럼 못하다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일본의 화폐 가치는 우리나라보다 떨어져야 돼요. 맞다. 오케이.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맞네. 자, 이 지점에서 또 이제 시나리오가 자꾸 3,000% 세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는데 이거 일본이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1,000원 될 가능성이 커. 그럼 이런 사람 입장과 두 번째, 아니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만만치 않아요.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이 역전한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본 엔화가 100엔이 900원, 1,000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900원, 800원으로 떨어질 걸로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 엔화를 사는 게 맞습니까? 파는 게 맞습니까? 또는 결제 통화를 엔화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엔화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입장이 틀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앞으로 일본은 조금 회복하는 데까지는 3, 4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3, 4년은 100엔당 900원에서 8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은행에 좀 돈이 있다. 그럼 외환 통장에 엔화를 사놓는 게 나을까요? 엔화를 파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힌트는 일본의 돈 가치가 떨어질 때 일본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 돈을 지금 산다는 게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를 생각. 더 떨어질 건데 왜 지금 사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해요?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비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속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어떤 의미냐? 미국이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묵인의 요체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지금 1,300원인데 1달러에 이거를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린단 말은 1,400원, 1,500원, 1,600원 가져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많이 해, 너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물건 더 사줄 테니까 수출 많이 해. 이런 형태로 한국에게는 하지 않고 너희들 지금 환율 조작하고 있거든.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달러를 막 풀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 근데 일본 보고는 쟤들은 열심히 하고 있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숨은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에 TSMC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있고 일본이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IRA 법안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고 파나소닉이 세계 최초로 배터리를 생산해낸 자동차용 기업인데 이미 미국에 진출을 해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에 메모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도 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제조업 수준에서도 말씀드렸던 TSMC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메모리 쪽은 일본이 따라잡지는 힘들지만 비메모리 쪽은 일본이 충분히 팹리스로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 패키징 분야. 반도체는 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제조, 패키징. 이 패키징 분야에서도 일본이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서 대만, 한국, 일본을 놓고 판단했을 때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게 반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엔화의 하락을 단순히 하락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미래 한국 산업과 한중일 간의 산업 구조 변화 또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이 누구 쪽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위기감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단순히 지금 중국 위안화는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중국 위안화도 달러화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돈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느냐? 삼국 중에서 한중일 중에서 한국은 더 떨어지게 하면은 위험하니까 못 떨어지게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를 조금씩 풀면서 1,300원대를 유지하고 가려고 있고 일본은 떨어져라 나는 모르겠다 낮잠 즐기고 있고 중국은 이거 뭐지? 우리 경제도 지금 청년 실업이 20%고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고 올해 5%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해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놓고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향후 일본 엔화의 하락, 즉 일본 돈 가치의 엔화 절하는 미국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로봇, 우주공학 등등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 산업에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하나. 두 번째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경제는 어쩌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상당히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또다시 만들어낸다는 점이 두 번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그 도시 일대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환율 정책으로 가지 못하면 나중에 미국과의 어떤 외교관계, 말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맹의 가장 큰 결과물이 뭐죠? 자본이고 돈이에요.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거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중국이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보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일본도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일본이 만들어낸 한국보다 더 나은 기술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미국이 더 쉽게 사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역시 일본과 중국의 고가 제품, 중저가 제품, 중중가 제품 사이에 있는 미들 앤드 하이 제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제품이 반도체, 배터리 이외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왜? 반도체, 배터리는 곧
따라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선이 곽강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K조선 측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0% 돼요. 근데 K조선이 지금 한 10년 정도 그 선박 수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선박에도 앞으로는 AI가 들어갈 것이고 첨단 산업이 들어갈 것이고 환경 규제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 철강을 생산해낼 때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철강을 가지고 쓴 배는 운송비나 기타 운행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를 만들어내는 국가는 수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달러 위안화, 달러 원화, 달러 엔화를 비교해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원화, 위안화, 원화, 엔화를 비교해 보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엔화, 위안화를 비교해 보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환율의 변화라는 게 각국이 발행한 통화량의 비교,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비교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근데 세 번째,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각국이 어떤 전략을 펼쳐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일본 엔달러 환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중국 위안화와 달러와의 환율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유는 반도체건 배터리건 일본이 따라잡고 있고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퀄리티, 질이라는 측면과 가격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가격 측면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치어올라오고 있고 일본은 앞서고 있고 우리 산업은 배터리와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다지 앞선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변곡점, 전환기에 우리 산업이 들어가 있다. 우리 경제가 들어가 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 기업부채 문제, 국가부채 문제가 만약에 이게 수출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언젠가는 터진다. 터지면 제2의 외환위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0%가 절대 아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